안녕하십니까. 너무 과분한 속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직장 마치시고 이렇게 7시에 오셔서 강의 듣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죠. 저도 안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수준을 맞추려고 저도 저녁을 안 못하고 왔습니다. 끝나면 먹어야겠죠. 예. 교수님 저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예. 마스크는 벗으시려고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제가 제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리고 보니까 마스크 쓴 게 더 멋있더라고요. 근데 마스크 벗으면은 좀,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전북대학교 온 지 벌써 31년 되고,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인데, 이제 전북대학교 오면서 이렇게 전주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한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좋고, 그중에서 전주가 너무 살기 좋아요. 예. 이렇게 우리 고향에서 산 날보다 전주에서 산 날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여러분보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전주를 사랑하는,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전북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배 교수님의 강의 요청을 받고서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이 명단 보니까 정말 여러 분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수강하시더라고요. 한 4, 50명 되고, 각 분야에.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해야 좋을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 연구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분야 주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센서 기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한 센서 기술, 또 융합 기술을 할 거니까 제가 나노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노 기술 융합한 센서 기술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어서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우주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어떤 우주의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모르면 추정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총 별의 개수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즉 10의 22승계 이상의 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의 22승계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옵니까? 감이 오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정말 감이 안 오죠. 저도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 상수 중에 10의 22승보다 더 큰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화학, 물리 아주 기본의 기초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혹시 아세요? 예.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요. 알면 더 좋죠. 아보가드로 상수 여러분 아시죠? 예. 아보가드로 상수가 굉장히 중요한 화학의 기초인데요. 어떤 일몰 중에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또는 분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다는 거죠. 온 우주에 있는 별보다 약 10배 이상의 많은 원자 또는 분자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물 1몰이면은 18g이거든요. 물 1몰 18g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되는 물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 개수가 몇 개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냥 정말 얼마 안 되는 물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 개수가 온 우주에 있는 별들보다 1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과학 기술로도 이렇게 못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자연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밝혀진 사실들이 법칙 과학적 사실들인데, 모든 과학 법칙에는 그 법칙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상수들이 있습니다. 과학 상수들. 근데 그런 상수들은요, 과학 법칙이나 과학 상수는 과학자 우연히 만든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찾아내 밝혀낸 비밀들이죠. 저는 그걸 창조의 비밀이라 그러는데, 그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 밝히는 게 과학이고요. 그렇게 밝혀진 것들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해서 사실로 이렇게 입증되고 정리되고 인정되는 게 과학 법칙이고 과학 사실이거든요. 과학 상수들이 또 있어요. 그럼 그런 상수들은 이 아보가드로 법칙의 상수들이 아보가드로 상수도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는 우주의 최고 수준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신비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 법칙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칙들은 반드시 과학 상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저절로 가능할까요? 그 수많은 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중에 우리 지구가 있죠. 이 지구는 놀랍게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4가지 권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지구에는 크게 4가지 권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겠습니까? 대기권. 대기권이 없다면 생명체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대기권에는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의 비율, 이거 정확해져. 이 비율도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생명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권역이 있습니까? 지구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요, 생명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도 3가지 상태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 근데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액체 상태의 물이 그 별의 70%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에는요, 지구 전체 약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 중에 약 99%가 바닷물이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요,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액체 상태에 물이 없다면요, 결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 외 다른 별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막 물의 흔적을 찾는데 물의 흔적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물의 양이 지구처럼 약 70%가 물의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땅이 있어야 집과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땅이 없으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다 갖췄을 때 뭐가 있습니까? 생명체가 있는 생명체. 생명체. 이 4가지 권역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4가지 권역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갖춰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놀라울 정도로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조건들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 수준의 질서와 신비를 가진 상태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라도 제대로 안 갖춰지거나 조금이라도 틀리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구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고. 그건 뭘 뜻합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와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사람은 정말 고귀한 존재죠. 어떤 존재보다도. 이런 것들이 과연 저절로 가능할까요? 지구에는 또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식물들이 다양한 식물들이 있죠. 그렇죠? 지구에서 저는 정말 고백하건대 지구 외에는 다른 별의 생명체가 있을 수 없다고 좀 봐요. 여러 가지 조건들로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어요. 먹거리들 정말. 그렇죠? 여기 과일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일이 계절을 따라 나오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맛도 다르고 영양분도 다르고 그렇죠. 이 과일이 이렇게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죠, 사실은. 그렇죠? 물론 과일들 다른 동물들도 먹지만 사람들이 주로 먹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뿐인가요? 지구에는 이제 봄이 됐는데요. 온갖 종류의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꽃이 없는 지구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어서 봄이 되면 이제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잖아요, 그렇죠?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그렇죠? 가을엔 겨울엔 동백꽃도 피고, 계절 따라 피어요. 근데 이 꽃이 없다면은 정말 이 지구는 정말 삭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꽃 한 송이 우리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슬픔, 분노, 죽음, 사랑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만 있으면요, 용기 없는 남자도 용기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매에게 탁 꽃을 바치면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꽃 한 송이에 감동해가지고 일생을 맡기다가 평생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이 지구가 좀 망가지고 있죠. 이게 21세기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과거에는 정말 못 살았지만, 지금처럼 과학기술도 발전하지 않고, 못 살았지만, 환경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학실이 엄청 발달됐지만,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사람들의 인정도 있어요. 정도 있고요. 정말 그런데 요즘은 정말 메마른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서 그런지 뭐 여러분들 다 고향이 뭐 이렇게 있고 농촌도 있을 텐데 저는 특히 그냥 그 어렸을 때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안타깝게도 출산율이 최저인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한 75억, 한 거의 80억 명에 가까운데 앞으로 뭐 90억, 100억 금방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인간이 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이제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도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과학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적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그럼 그걸 적용하면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나타내요. 그럼 그 부작용이 원하지 않았던 다른 부작용이 생기면 그걸 또 해결하기 또 다른 과학기술을 막 개발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죠. 더 어려워지고 있죠. 점점 무질서하게 해결해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자들은 정말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 인류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꿈꾸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원하는 21세기 원하는 사회는 지금까지 계속 과학기술이 발달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환경과 그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 기술로는, 기존의 환경 기술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에 나노 기술을 융합해야 되는, 나노 기술과 환경 에너지 기술을 합쳤을 때, 그게 그런 문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가 발달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여타 기술들도 덩달아 발전했는데 21세기는 정말 IT 기술이, ICT 기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죠. 그래서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슨 그 핸드폰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내 집도 다 컨트롤하고 내가 다니는 가정의 일도 다 보면서 이제 컨트롤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격 컨트롤? 이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인데요.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랑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이것도 이제 기존 반도체 기술에다가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원격 진단도 하고요. 그런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또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한 생명사회입니다. 건강한 생명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생명사회가 되려면 의학기술만 갖고 안 됩니다. 바이오 기술만 갖고도 안 돼요. 여기다 IT 기술, NT 기술, 이런 게 전부 다 융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사회를 선진국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재들이 있죠. 창의적인 인재.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브레인 코리아, BK21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근데 21세기에 이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환경 문제입니다. 에너지 환경 문제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막 기후가 자꾸 이제 바뀌고 있고, 자연재해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의 바닷가에 가면요, 보름 되면은 아주 조수 간만에 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보름달 뜰 때는 바닷물이 쭉 밑에까지 빠져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는 정말, 밑에 저기까지 걸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도 갔다. 보름인데요. 보름달이 떴는데, 보름달이 든 그날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낮에 이제 물이 쫙 빠져야 되는데, 거의 안 빠지더라고요. 거의 안 빠져요. 그만큼 해수면이 높아진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그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심각해요, 지금. 예.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원주 효과를 궁극적으로 이제 없애거나 방지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무공해 친환경 제조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식량과 물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죠. 에너지는요, 부족하면 좀 춥게 살면 됩니다. 좀 덥게 살거나 춥게 살면 되는데, 식량하고 물은 여기 없어지면 부족하면 못 살잖아요. 그죠? 앞으로 전쟁은 저는 식량하고 물이 이제 전쟁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 웰빙 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 깨끗한 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체중들은 늘어나고, 성인병들, 그리고 환경이 나빠지니까 다양한 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질병들을, 성인병을 포함해서, 다양한 질병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현대 과학자들이, 첨단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 정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거기에 이제 융합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기술의 이제 패러다임이 변했죠. 20세기에는 화석연료,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중화학 산업이었습니다. 대량 생산하고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기술이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 환경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근데 이게 21세기는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이 화두입니다. 과학계의 과학자들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나노 기술을 모방해서 융합 기술을 개발해서 친환경적인 녹색 성장 기술을 만들어내고 고객 중심의 다기능성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모든 걸 자동화해서 사람이 수고를 덜하게 그래서 로봇이 막 개발되고 있죠. 저는 이 로봇 과학자들한테는 저는 미안하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로봇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로봇이 많이 만들어지면 누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 로봇만 좋아요, 로봇만. 로봇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로봇이 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들,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로봇이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이 많이 가고 노동 집약적인 것을 로봇이 하게 하고, 그렇죠? 실수가 많은 것을 실수가 없게 하게 해서 로봇을 이용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주위에 우리 없어진 직업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이 교수도 또 없어질 겁니다. 로봇이 다 가르치면 되거든요. 의사도 로봇들이 다 수술하고요. 변호사, 로봇이 AI를 이용하면 뭐 얼마든지 더 잘 판단하고 잘 이렇게 심판도 할 텐데요. 그렇죠? 이 세상이 되게 변하는 거죠.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해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그 산업군들이 막 생기면서 새로운 시장들이 막 생겨들 텐데
저는 거기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AI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음 세대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원자나 분자를 조립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모레큘러 어셈블러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여기엔 내가 어떤 원자나 분자를 집어넣고 에너지를 가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고기가 만들어지고 빵이 만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재도 만들어지고 어떤 센서도 만들어지고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태양열도 만들어지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라고 제가 주장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으세요? 와, 상당한 믿음이시네요. 왜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불자공학을 배웠거든요. 예, 예. 거기서 그 디네마 예, 예. 이게 이제 이런 기술, 이런 장치가 있다면, 이런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당면에 하고 있는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문제들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죠. 주장합니다. 옛날에 그 만화 영화 미래소년 코난에 보면 예, 예. 아마 비슷한 점도 있을 겁니다. 예, 비슷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입니다, 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게 신이에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기술이 완전하다고 천만에. 얼마나 많은 오점이,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죠? 저도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저는 과학 기술을 개발한 그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어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술이, 여기에 이제 가능한 기술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노 기술인데요. 여러분 모든 물질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질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아주 결합 구조에 따라서 그 물질의 특성이 결정되잖아요. 예. 여기 숯하고 흑연, 연필심, 그리고 다이아몬드 전부 다 성분이 뭡니까? 탄소죠, 탄소. 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탄소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결합 구조를 가지면 숯이 되고 잘 벗겨지죠. 그 다음 이제 흑연도 이거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이것도 잘 벗겨져요. 이런 결합 구조.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로 옆으로 짱짱하게 결합이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아주 단단하죠. 다이아몬드. 그래서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어떤 결합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물질의 다양한 특성이 다 결정되고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그리고 고분자까지 세라믹, 금속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원자들을 우리가 어떤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구조로 결합시킬 수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특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기술이 바로 뭡니까? 그 기술이 바로 나노기술, 나노기술. 나노기술. 나노기술은 원자 또는 분자를 조작, 매니플레이션 또는 컨트롤해서 결합시켜서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소재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나노기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융합기술이잖아요, 여기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나노기술을 21세기 들어서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 나노기술은 과학자들이 우연히 만들어낸 기술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에릭 드렉슬러라는 몽상가가 어느 날 봄에 이제 산책하다 보니까 여름 내내 깡깡 얼어 있었던 땅에서 봄이 되니까 막 싹이 나고 막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자연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네. 이런 기술을 모방할 수 있다면은, 적용할 수 있다면은,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나노기술, 에릭 드렉슬러입니다. 몽상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물도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하면 물이 되잖아요. 물 분자가 0도 시작되면 물 분자를 하나하나 결합해가지고 얼음이 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나노 기술이죠. 나노 기술이 뭐라고요? 원자나 분자를 매니플레이션 또는 컨트롤 또는 조직하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 네. 여기 한번 C를 볼까요?
우리 복숭아씨 여기 보면은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죠, 그렇죠? 죽은 것 같아요. 땅 속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씨는 뭐예요? 이게 물질이잖아요. 그냥 탄소, 수소, 질소, 산소 같은 생명이 없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씨인데 어떻게 생명이 없는 물질들이 이렇게 생명 현상을 나타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주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씨앗이 죽은 씨앗이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죽지 않은 씨앗을 심으면 이렇게 싹이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죽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씨앗이 세포잖아요, 세포. 세포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에는 뭐가 있습니까?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가 뭡니까? DNA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 씨앗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땅 속에서 이놈들이 이제 센싱을 해요. 온도도 센싱하고 습도도 센싱해서 적당한 조건이 맞춰지면 이제 씨앗 세포 속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결합하기 시작해. 유기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나노 기술이죠, 그렇죠? 이런 기술을 지금 과학자들이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나노 기술은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33살까지 철저한 진화론자였고 빅뱅 우주를 믿었고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믿습니다. 왜요?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봐도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전 정보가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오랜 시간 되면 정보가 저절로 막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정보는요, 어떤 정보도 저절로 안 만들어집니다. 정보는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 자가. 그렇죠? 비밀도 마찬가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 밝히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게 자연과학의 정의입니다. 자연 속에 수많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 비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밤새 연구하는 거예요. 그다음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비밀을 찾아내서 과학적 사실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지만 아직까지도 과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과학자들이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아직도 밤새 연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모르는 비밀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 하나만 찾으면 위대한 과학자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비밀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굴뚝에 연기 안 합니까? 비밀에 대한 심플한 법칙, 정보에 대한 비밀들 중에 정보거든요. 비밀 또는 정보에 대한 심플한 법칙은 비밀이나 정보는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숨겨 놓을 때 비밀이 존재하는 거고, 누군가가 만들어낼 때 정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정보는 쿠킹할 수는 있습니다. 정보도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한 거죠. 조작도 하는 거죠, 정보도. 그래서 가짜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짜 뉴스가. 어쨌든, 이게 지금 나누기 싫은데, 이게 어떤 생명체의 구조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이거 뭐 같아요? 예? 이게 잘 모르겠죠? 이걸 좀 더 넓게 볼까요? 이거 같아요. 비늘 같죠, 그쵸? 근데 정확히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점점 비늘 같아요. 자, 이제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비들이요,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호랑나비. 이게 다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어떤 구조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햇빛이 들어오면은 햇빛의 그 파장들이 있잖아요. 예? 7가지 색,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7가지 색깔 중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파장이 반사되고 나머지 색깔에는 흡수되거나 투과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파장을 7가지 색깔의 파장 전부 다 흡수하면 까만색으로 보이고요. 이걸 전부 다 반사하면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색깔의 파장의 반사는 그 구조가 표면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반사율이 다 다른 거예요. 반사되는 파장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색깔이 가능한 거죠.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이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여자들 화장품에 많이 이용하죠. 이렇게 색깔 막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외에도 많은 나노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정말 다양한 나노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많은 나노 구조가 있습니다. 눈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 속에는 달팽이 안에 있는 그 유모세포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양한 나노 구조들이, 모든 생명체는 정말 독특한 나노 구조들을 갖고 있고, 그 나노 구조에 따라서 그 생명체들이 독특한 생명사를 나타내면서 살아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야. 아, 자연 속에 이런 수많은 비밀들이 있었구나. 이 피조물 중에. 예, 이런 기술들이 여러분 저절로 존재할까요? 천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나노 기술자거든요. 이 나노 기술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요즘 이렇게 연구 과제를 낼 때요, 나노 기술을 이게 같이 결합시키지 않으면 과제 선정이 안 돼요. 선정될 수도 없고요. 예. 이런 다양한 그 나노 기술 분야의 그 응용 분야가 있는데, 21세기 과학 따라서 21세기의 과학자들의 이제 그 화두는 뭡니까?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 모방 기술, 융합 기술, 뭐 바이오 미메틱, 바이오 미메틱 테크놀로지, 또는 네이처 인스파이어드 테크놀로지, 또는 퓨전 테크놀로지, 또는 컨버전스 테크놀로지, 융합 기술이라고 해요. 나노 기반 융합 기술. 융합 기술은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 수준에서, 나노 수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죠. 일단 나노 기술하고 기존 기술을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게, 이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을 융합한 거죠. 짬뽕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융합 기술의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두 가지 이상을 잘 섞는 거죠. 잘 섞어요. 그게 힌트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디요? 네, 술? 술 막 폭탄주? 한국 사람들 정말 이렇게 잘 섞어 드시니까. 예, 이런 융합 기술의 원조는요, 너무나 놀랍게도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비빔밥. 두 가지 이상이 섞잖아요. 5가지 식재를 섞잖아요. 저는 이게 융합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전주 사람들을 좀 봐요. 이 섞는 게 어릴 때부터 개념화 돼 있어야 되는 게, 잘 섞어야 되는 게. 여러분 별로 안 웃으시네. 제가 이걸 밖에 나가서 외국 가서 이게 설명하면서 다 웃어요. 외국 과학자들이. 어쨌든 21세기 선지고 이제 건강한 생명 사회를 살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제 정말 건강하게, 정말 튼튼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벌써 비만이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비만이 정말 큰 문제죠. 비만이면 다양한 또 문제, 그 성인병들이 생기잖아요. 예. 뭐 지방간, 고혈압, 뭐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뭐 다양한 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당뇨병은 정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환자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그 병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도 2018년 기준으로 약 500만 명입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세요. 놀랍게도 당뇨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당뇨병에서는 좀 과거 자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018년도 현재는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이제 그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국가적 문제는 당뇨병 문제는, 비만으로 인한 이 문제는요, 미국 가면 비만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한 4, 50%가 비만인 것 같아요. 미국은 정말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중동 가도요, 많아요. 비만들. 인도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많더라고요. 특히 뭐 인도, 뭐 중국, 뭐 중동 지방에 많아요. 네. 이 성인병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가적인 문제죠. 이 의료비용이 너무 많은 게 국가적으로. 그 현기술의 문제점은, 이 성인병이 원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당뇨병 하게 되면은, 우리 당뇨병으로 혈액 중에는 당뇨, 혈당량을 측정해서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혈액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성인병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심장병이나 콜레스테롤, 심장병, 풍이, 요산,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 이제 혈액 중에 여러 성분을 종합적으로, 여러 성분들을 선택적으로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되게 좋겠죠. 그런 기술이 있으면 성인병을 빨리 이제 진단할 수 있잖아요, 조기에. 네. 그런 기술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네. 그런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이제 글루코스량이 이제 상당히 많으면은 공복에는 80이지만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근데 이게 120 이상 되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그 콜레스테롤도 많아지면 이제 심장병이 생기고요. 그다음 또 그 요소 이제 요소 순환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요산이 생기면서 쌓이면서 이제 그 퉁이 생기잖아요. 퉁.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1년에 이게 뭡니까? 5 트릴리언이 얼마입니까? 조잖아요. 그렇죠? 1년에 5조 달러 이상의 돈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몇 년 전 데이터인데요. 사용되는 우리나라도 뭐 좀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 됐고 여기에 정말 많은 이제 기술들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고 이게 과연 이 먹거리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측정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물도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제도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센서하고 연관된 겁니다. 사실 센서하고 수질 관리라든가 뭐 성인병 자가 진단 그다음 뭐 의료 현장 진단이라든가 뭐 이렇게 요즘 뜨고 있는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내에서 이제 농사 짓는 거 거기 다 물로 수경 재배하거든요. 맹물이 아닙니다. 거기 다 식물이 생장에 필요한 원소들이 다 들어있는 양액입니다. 양액. 그 양액의 다양한 성분들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지 필요한 만큼 또 집어넣어서 수경 재배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각 성분들을 양액 중에 있는 성분들을 실시간으로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요, 제가 전북까지 온 지 30년 넘었는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은퇴했네요. 지금 이제 석다 교수로 이제 있지만, 연구는 뭐 계속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금속하고 금속 산화물의 다양한 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솔라셀이고요. 솔라셀 좀 최근에 아주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이오하고 케미컬 센서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프린트 일렉트로닉, 인쇄전자 쪽에 요즘, 요거는 지금 이렇게 솔라셀은 지금 국가 과제로 이렇게 큰 과제하고 있고요. 저 센서는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이제 소개하신 연속 혈당 측정 장치 바이오 센서 기술로 이제 프로젝트로 지금 사업화를 위한 이제 시작품을 만드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전자 수송층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가 LED라든가 반도체에 적용했던 기술을 했었어요. 최근에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솔라셀하고 센서하고 여기 좀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첨단 재료 개발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센서에 대해서 할 건데요. 센서가 저희 지금 모처럼 계속 2008년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이 초창기는 주로 이게 나노 소재들을 합성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부터 한 2년 동안은 이 소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발된 소재들을 이용해서 전기화학적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여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따 설명했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반도체 기술 기반의 고성능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바이오 센서들을 개발하는데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특히 뭐 성인병 진단 센서는 전부 다 효소를 사용하거든요. 효소를 사용하는데 효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효소를 사용하지 않고 non-enzymatic 센서, 효소를 사용하지 않는 센서들, 당 센서라든가 뭐 콜레스테롤 센서, 또 다른 화학 센서들, 양의 성분 측정하는 센서 이런 것들 이제 개발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연구의 거의 한 40%가 이제 센서에 관련된 연구들이고 제가 에세이 논문이 350편이 넘거든요. 그 중에 한
거의 한 150편 이상의 센서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은 요 센서에 대해서만요. 이 다중 성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능성 나노 소재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은 다중 성분을 특정하는 센서에 필요한 나노 소재를 제조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산화물 반도체하고 탄소계 나노 소재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걸 이용해서 고성능 나노 화학 및 바이오 센서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FET, 트랜지스터인데요. 반도체 소자 기술을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는 성인병 진단하고 스마트팜입니다. 그럼 제가 왜 금속 하나 삼으려고 탄소계 나노 소재를 해왔냐면은, 우선 그 화학 센서나 바이오 센서가 같이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센서 재료가 이제 열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안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선택성이 있어요, 선택성. 혈액 중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당만 선택적으로 또는 콜레스테롤만 또는 요산만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전부 다 재료하고 소자 설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로 빨리 측정할 수 있어요. 빠르게 응답해야 되겠죠. 재료, 소자 성능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 측정 범위가 넓어야 돼요. 당인 거는 정상값보다 넓어야 되잖아요. 콜레스테롤. 이런 성인병 진단용 센서들은요, 측정 범위가 넓어야 돼요. 정상치보다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재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센서가 지금 재료성도 있고 신뢰성이 있어요. 믿을만 해야 돼요, 센서가. 전부 다 재료와 성능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소재의 문제점은 이런 게 다 약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고 전화 이동도가 낮아서 빨리빨리 센싱이 안 되고 선택도가 낮고 뭐 측정 범위도 좁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나노 소재의 효소들을 엔자임을 고정화시키는데 쉽지가 않고 또 나노 소재를 기능화하는 것도 어렵지 쉽지 않고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금속 산화물하고 탄소계 나노 구조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양한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능화해서 고성능 나노 화학 센서 또는 나노 바이오 센서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기술은 이제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나노 구조를 따로 만들어서요. 나노 구조를 이제 어떤 솔벤트하고 바인드하고 같이 섞어서 나노 구조를 나노 소재를 포함하는 용액을 만듭니다. 이 나노 소재 용액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판에다가 이제 증착시켜가지고 아니 이제 도포시켜가지고 어떤 전극을 붙이고 하면서 네트워킹 한 다음에 이제 센서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기존의 방법인데 이게 화학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이게 잘 붙지가 않아요. 이게 좀 서로 이제 어디시전이 접착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극을 붙였을 때 이제 전극도 잘 안 만들어지고 또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좀 이렇게 생산성이 안 좋죠. 방법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은 이런 기판에다가 바로 전극을 붙이고 이건 반대죠. 이거 반대. 이건 다 만 다음에 나중에 전극 붙였는데 저희는 아예 기판에다 전극까지 붙이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선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면적에만 원하는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나노 구조가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하면 이게 좀 나노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엔자임들을 이제 고정화시킬 때 엔자임을 많이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어떤 기판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스퍼터링으로 이제 은을 이제 도포해가지고 전극을 만듭니다. 그다음 어떤 이렇게 시드층을 만들어서 우리 원하는 면적을 이렇게 다 설계하고 만든 다음에 이 선택적으로 설계된 여기에만 나노 구조 쭉 자라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엔자임들을 효소들을 이제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고정화시키고 그다음 이제 위아래 붙여서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센서를 만드는 거죠. 예.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방법보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게 네이처 자머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제 2017년에 나왔던 건데 이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징크 옥사이드 나노 로드에다가 이런 이렇게 징크 옥사이드 나노 로드를 이제 기르고 이렇게 징크 나노 로드에다가 이런 엔자임들을 붙여서
예, 어, 요산을 측정하는 센서를 제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선택성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감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측정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예, 이 보는 것처럼 다른 것들이 거의 측정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요산만 측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택도도, 재현성도 상당히 좋고, 그, 그런데 이제 이런 정교화학적인 센서를 우리가 앰프로메트릭 바이오 센서를 그러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엔자임들이 반응하면서 정교학적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엔자임을 붙여야 되거든요. 엔자임 자체가, 효소 자체가 이게 쉽게 좀 이렇게 디그레데이션 됩니다. 성질이 변해버리죠. 예. 그리고 좀 만드는 과정이 좀 쉽지 않고, 또 이제 측정 범위가 이제 적습니다. 측정 범위가 이제 좁고,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재현성도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특히 특히 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요산 측정 센서는요, 측정 범위가 넓어야 되거든요. 측정 범위가 넓어야 되고, 그걸 리니어 렌지라 그러는데, 측정 범위를. 스몰이 아니고 와이드 리니어 렌지, 측정 범위가 넓은 그런 센서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현성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무엇인가, 그 기술이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해답을 얻은 것이 이제 FT입니다. Field Effect Transistor라고 전개 유효 트랜지스터, 전개 유효 효과 이제 트랜지스터라 그러는데 이게 반도체입니다. 이게 반도체 소자인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센시티브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측정할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성분들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FET를 이제 어레이 상태로 만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금속 산화물 FET 소자를 트랜스 소자를 이용해서 센서를 만들고, 이것을 어레이로 구조로, 어레이랑 뭔가 하나 이상 여러 개를 다 붙이는 것을 어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FET를 여러 개 쫙 만들어가지고 각 FET마다 원하는 어떤 성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FET 어레이 센서를 만들어서 동시에 멀티 애널라이즈 다성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그런 센서를 개발하자 해서 이제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트랜지스터 바이오 센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소스 드레인 사이가 있고, 요게 이제 채널 액티브층이 있어서, 요게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디텍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그 소스 드레인 사이로 전류가 흐르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면, 그걸 디텍트해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콜레스테롤 측정한 경우인데, 콜레스테롤이 없을 경우하고, 콜레스테롤이 있을 경우에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런 구조를 만들면, 이런 FET 구조를 만들면은, 혈액 중에는 콜레스테롤만 선택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티비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측정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10에서 45mm, 뭐 굉장히 넓은 겁니다. 사실은. 실제 이제 이렇게 우리 학생이 이제 자기 피를 뽑아서 해보도록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보면 이제 굉장히 선택성이 좋게 잘 측정이 됐고요. 이건 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단일 성분인데, 이렇게 FET를, 이 하나하나가 FET거든요. 하나하나 FET를 세 개인 경우, 이게 좀, FET가 두 개 이상 하면 어레이가 되는 거죠. FET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그래서, 하나의 FET에는 이제 요소가 측정되고, 또 다른 콜레스테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글루코스가, 혈당이 이제 당이 측정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여기서 당과 콜레스테롤과 요소가 동시에 선택적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소자를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작죠, 크기가.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이게, 상당히 농도 측정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측정 범위가 0에서 40mA. 리니어 렌즈를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측정 감도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혈액 중에 있는
글루코스하고 콜레스테롤하고 유리아를 그 실제 분석 장치를 이용해서 분석한 값이랑 을 가지고 또 우리 센서로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측정해 보면은 범위가 보면은 글루코스인 경우는 0.0에서 70ml 뭐 이거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우리 당뇨 환자가 120 이상 되면 당이라 그러고요. 200 당 지수가요. 혈당 농도가 300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심한 경우는 300이 넘어서 뭐 거의 뭐 400까지도 가고.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70이면은요. 70ml, 70ml면은 이게 한 518배니까 거의 뭐 800까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굉장히 한 10에서부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감도도 좋고, 센서티비도 좋고, 측정 범위도 굉장히 넓죠. 예. 그리고 이거 실제 이제 그 블라드하고 실제 혈액하고 여기 혈청을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세럼하고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본 거 보면은 예, 이런 피 한 방울, 이런 한 방울 가지고 다 측정한 거죠. 예, 보면 글루코스, 콜레스테롤, 유래가 다 선택적으로 측정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거는 실제 사람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 예.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G네요. GP. 예. G, 사람의 피를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예. GP를 이게 5개 G에서 채취한 그 피를 가지고 측정해 봤는데, 뭐, 아주 선택적으로 아주 재현성 있게 잘 측정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걸 이제 병원에서 이제 측정하는 기계로 분석하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스탠다드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하고, 우리 센서, 이게 까만 게 이제 병원에서 분석한 결과고요. 이건 우리 센서가, 우리가 개발한 센서가 분석한 결과들입니다. 측정은.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죠. 거의. 굉장히 이제 정확하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그 엔자임, 효소를 이용한 바이오센서의 문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엔자임을 만드는 공정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비싸고 그리고 오래 쓰게 되면 이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엔자임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열화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도도 좋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소를 사용하지 않는 비효소 바이오센서를 개발해야 됩니다. 비효소 바이오센서를 개발하려면은 그 혈액 중에는 여러분 당이라면은 혈액 중에는 당 또는 콜레스테롤 요선하고 선택적으로 이제 그 반응하는 전격적으로 반응하는 그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재료가 이제 금속 산화물 중에 있어요. 니켈 옥사이드라든가 이러면 카포 옥사이드, 아연 옥사이드 이런 그 전해금속 산화물들이 이런 그 효소 없이도 이런 그 혈당, 피 중에 있는 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요산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 반응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비효소, 센서를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 이거 보면 질산, 나이트라이트, 질산을 이제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굉장히 측정 범위가 넓고, 여기 보면 선택도도 굉장히 좋죠. 선택도 좋고. 굉장히 안정성도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제 발표됐던 논문인데 이런 징크 옥사이드 나노로드의 구조에다가 카포 옥사이드를 이렇게 코팅합니다. 그러면 카포 옥사이드가 이게 효소가 없더라도 카포 옥사이드 때문에 우리가 그 글루코스 당을 이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고 여기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까는 그 카파 옥사이드 산화구리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산화철 여기 보면 F2O 산화철을 로 코팅해가지고 하면 이제 당을 또 이게 효소가 없더라도 우리가 잘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잘 측정하고 있잖아요. 예. 블라드 샘플하고 거의 똑같죠 측정값이. 그 다음 또 니켈 옥사이드를 그러니까 니켈 옥사이드 아까 앞에는 카포 옥사이드, 아연 옥사이드, 이번 니켈 옥사이드 양자점들을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노로드에다가 아주 작은 니켈 옥사이드 보이시죠? 여기 이런 것들 이제 코팅 시켜가지고 이게 정말 기술이 저런 게 코팅시켜서 효소 없이도 측정할 수 있도록 글루코스를 글루코스는 당이죠. 이걸 글루코스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대표적인 모양. 이게 반도체 소자, 이게 트랜지스터 구조거든요. 소스 드레인 사이에 액티브층으로 나노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그 비효소 측정에 가능한 금속 산화물 나노 입자들 양자점 이렇게 코팅시켜서 센서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연한 프린팅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글루코스가 당이 없는 경우는 거의 뭐 측정이 안 되잖아요. 당이 있으면 쫙 올라가죠. 굉장히 선택도가 좋다는 걸, 측정 센서티비티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이제 혈액을 가지고 해본 겁니다. 너무 정확하죠.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혈당 당 환자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혈당 측정 해보셨습니까, 혹시? 바늘로 찌르잖아요. 이 고통스럽죠? 예, 예. 이게 수시로 이제 당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파요. 저도 몇 번 찔러봤거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이 심하지 않으면은 뭐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한 3번 정도 또는 아침, 저녁으로 측정하면서 조절할 수 있지만 당이 심하면 그거 안 되거든요. 계속 찔러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연속적으로 24시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연속 혈당 측정 장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연속 혈당 측정 장치에 필요한 당 측정 센서가 있어야 돼요. 그 당 측정 센서가 지금까지 상품화된 전부 다 효소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교화학적인 센서, 저희가 개발한 그 트랜지스터, FET 기반의 트랜지스터, 반도체 소자 기반의 센서가 아니고 전부 다 정교화학적인 앰프로메트릭 센서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효소도 사용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선택적으로 측정하는 센서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개발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당이 심하거든요. 당이 심해가지고 이 친구는 정말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어떤 저혈당이,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혈당하면 이제 쇼크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혈당이 굉장히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당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게 얼마나 아파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서 24시간 측정하는 그런 센서가 있어요. 연속 혈당 측정 장치인데요. 24시간 계속 측정하면서 몸에 부착해가지고 웨어러블이죠. 측정하면서 거기 필요한 만큼은 당을 집어넣는 게 인슐린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예. 아니면 인슐린 펌프도 비싸니까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인슐린을 이렇게 주입해요. 거기서 그러면 주입하게 되면은 당이 또 농도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스스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매일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24시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엄청 비싸요. 크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전량 수입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전량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비싼데요. 요 하나에 한 10개가 이제 한 석 달에 10개, 10개 128만, 하나에 한 13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 비싸죠. 네. 그리고 이게 열흘 정도 되면 일주일에 열흘 정도 바꿔줘야 돼. 계속. 왜냐면 자꾸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게 전부 다 효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효소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효소 성능이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비싸고. 우리나라는 생산도 못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혈당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슐린 펌프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인슐린을 계속 펌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한 경우는 인슐린 펌프를 같이 달아서 안정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면서 당을 컨트롤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 못 살 경우는 이것만 달아서 연속적으로 24시간 계속 측정하면서 당이 온도가 높으면은 먹는 걸 조정하고 운동을 막 또 조절하고 하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도. 예.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작년에
그 FPT 기반의 이게 이게 비효소입니다. 효소를 사용하지 않는 에, 반도체 소재인 트랜지스터 기반의 당 센서 제조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먹거리로 가볼까요? 이 사막이죠.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아까 그 당을 측정하는데 체열을 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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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안 합니다. 제일 안 해요. 일단 이렇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이게 마이크로 니들 형태의 센서를 만들어서 여기다 부착해요. 마치 패치처럼. 그러면 이제 이게 피부에 한 0.2, 3mm 정도 들어가요. 거기서 계속 이제 당을 측정해요. 그 당은 혈액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부에 가보면 이제 피부 진피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그 표피 위에 밑에 그 인터스텔 플루이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당이 있으면 당 성분들이 예. 당 성분들이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예. 그거하고 거기서 측정한 거랑 혈액에서 측정한 값이랑 비교해가지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보정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혈액을 측정하지 않고 패치처럼 붙여서 거의 고통이 없습니다. 처음에 사입할 때만 딱 말 뿐이지 예. 뭐 거의 고통 없이. 지금 상품화되는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쓰는데 저희 목표하는 것은 한 달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생산가도 굉장히 외국 제품의 절반 정도로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화가 되면은 이제 상업화가 돼서 제품이 나면 정말 빅샷이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인슐린 투입은 어떻게 해요? 인슐린 지급은 저희는 우선 이제 그런 연속적으로 혈당 수사하는 센서 개발하는 게 우리 주 목적이고, 그 사업하는 거, 상품하는 거. 그걸 바탕으로 인슐린 펌프도 같이 연동시켜서 그게 개발돼야지 인슐린 펌프가 영입도 넣는 되거든요. 그걸 같이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예. 인슐린 펌프. 예. 인슐린을 맞을 때 그 각자의 그 시간마다 맞는 부위가 좀 특이는데 그렇죠. 그거 다 이제 여기 예. 그다음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고객 것도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이 뭔가요? 물을 내가 네? 원처럼 이렇게 만든 사례를 사막에 꽃이 피리라. 예? 그렇죠? 사막에 물을 대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런 사막에 물 대려면 여기 전부 다 단지도 심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녹색으로 만들면 되겠죠, 녹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만들면 될 텐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녹색이 없는 사막에서 농사 짓는 방법이 뭘까?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 제가 한 20년 전에 사우디 그 대학교에서 자기네 나라에 필요한 기술을 좀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사막에서 농사 짓게 해주겠다. 그런 기술 내가 제안했더니 저게 선택이 됐어요. 선택이 돼가지고 그때 막 우리 학교적으로 막 크게 정말 기대가 컸었습니다. 너무 이게 TFT를 꾸려가지고 한 몇 달 해가지고 좀 프로포즈 완전히 다 냈는데 그쪽에서 좀 완전히 제가 배신당했습니다. 저를 이용하기만 했고 사인 마지막 당일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이 기술 개발은 그 기술 특허는 전부 다 자기네가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만뒀죠. 네. 제가 양보해가지고 우리 50대 50으로 하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냈으니까. 그래서 못하겠다고.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들어봤더니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막 홍보를 되게 했어요. 왕자도 만나서 막 자기 자랑 엄청 하고. 그래서 나는 필요하면 데이터 다 보내주고 자료 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저는 완전 이용만 당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실 사막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사막에 건물을 짓고 그 사막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 내에서 농사 지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건물 내에서 농사 지으면 되죠. 이렇게. 이건 이미요. 다 설계들이 끝났더라고요. 네, 이렇게 예술 작품처럼. 네, 이걸 구현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요즘 여러분이 뜨고 있는 무슨 스마트 팜이고요. 버티컬 팜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이런 그 식물 공장 또는 버티컬 팜 또는 스마트 팜의 핵심 기술은 이 건물에서, 이 건물에서 우리가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의 건물 안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광합성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하죠, 햇빛. 햇빛의 파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식물들이 그 시기마다 성장이 필요한 광합성이 필요한 햇빛 파장이 다 달라요. 그 파장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걸 뭐로 컨트롤하면 되겠습니까? LED로 이제 파장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ED를 이용한 광합성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경재배 해야 돼요. 맹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물 안에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적어도 3개, 5가지의 원소들이, 영양제. 그리고 양액. 그런 양액을 가지고 수경재배하는데요. 그 다음 이런 걸 하려면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양액 중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성장에 필요한 성분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성장 시기마다. 그걸 정확하게 측정해서 필요한 만큼 제때 공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양액 중에는 여러 성분들을 선택적으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양액이 이제 이온이기 때문에 전기는 통하거든요. 토탈 전류량만 측정하는 거예요. 토탈 전류량의 변화를 보고, 이게 얼마 필요하니까 이제 더 집어넣고 그냥. 어느 성분이 어느 만큼 부족한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센서 기술이 필요해요, 센서 기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CO2도 있어야 돼요. CO2가 광합성하는데 필요하잖아요. CO2도 분석해야 되고, 또, 온도, 습도도 이제 잘 맞춰야 되고. 이런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이 실내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런 센서 기술이 아주 기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에너지를 공급하고 회수하는 기술. 사막에서니까 이제 이런 그 광합성에서 하려고, 광합성에 필요한 파장을 조절하려면 LED를 그래. 예. 껐다 켰다 해야 되잖아요. LED를 구동시켜야 되잖아요. LED를 구동시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물을 막 볼로 돌리기도 하고 정제하는 그런 전부 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 에너지는 제가 그 건물에다가 지붕의 벽에 전부 다 태양전지를 붙여가지고 태양전지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자. 그런 기술. 그리고 사막이니까 이제 바닷물을 담수해가지고 그걸 정제하고 쓰는 거. 양액을 계속 쓰다 보면 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정제하는 기술. 이런 게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니까 도시에는 이렇게 버티컬 팜으로 사막이나 도시 이런 빌딩을 지어가지고 이 빌딩 내에서 농사를 짓고 가정에도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은 가정에는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웰빙 팜이라고. 여러분 베란다 이거 하나 만들어서 놓으면 사시사철 내가 먹고 싶은 채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재배해서 애들한테도 좋고 또 공기 정화에도 좋고 실내 공기 다양한 이제 그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공장에서 바로 나오니까 중간 상황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건강한 먹거리 만들 수가 있고 이게 이 건물에서 지으니까 태풍이 오건 뭐 폭설이 오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뭄이 오건 걱정할 수 없죠. 걱정할 필요 없죠. 자연재해 걱정할 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점이 많죠. 근데 이런 기술을 이제 우리가 지금 개발해가지고 실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규모는 안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은 게 사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센서 기술인데 그리고 이 수경 재배이기 때문에 수경 재배용 양액을 잘 관리하는 거, 그 양액 중에 있는 성분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확하게 제때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성분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이런 센서, 양액의 여러 성분들을 선택적으로 실시간 측정하는 센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여러 성분들을 동시에 측정해서 했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 본 혈액 중에는 혈당, 콜레스테롤, 요산 측정하는 다중 FET 센서 비슷하잖아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 혈액 한 방울로 우리가 혈액 중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하고 당도 측정하고 요산도 측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액 성분 용액 중에 있는 성분들을 이건 3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뭐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게 실제 해보면은 이렇게 아주 잘 측정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맹물인 경우고 양액 성분도 있는 경우에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질산이고 인산 이건 이제 포타슘, 칼리라 그러죠. 이런 게 전부 다 식물 생산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해보면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건 5가지 성분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아주 이게 일주일 지나도 이게 거의 감도가 변하지 않고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간이 지금 15분이네요. 8시 5분. 결론은 이렇게 다양한 나노 구조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나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반도체 소자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유효 전기 효과 트랜지스터 기반의 센서를 만들어서, 경제적이고, 그리고 전력 소모도 적은, 그런 나노 소재를 이용한 그런 센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미네랄, 물 중에 있는 이제 무게 원소라든가 측정할 수 있는 화학 센서, 바이오 센서 등 다양한 센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물이 얼마나 오염됐는가도 측정할 수가 있고, 또 물의 그 양액 관리도 할 수 있고, 혈액 중에는 여러 성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도 적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어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생산 단가가 저희가 만든 기술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기술이라서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적게 들 걸로 저희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달 이상, 적게는 2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좀 하고 있고,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많지 않지만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게 강의가 좀 유익했습니까? 도움이 됐